자,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에 대한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6쪽이 되는 거고, 자, 내용을 보면, 언어 공동체의 다변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 한류 열풍은 물론 국제 결혼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으로 한국어 사용 집단이 다양화되었다. 요즘 뭐 많이 있어요. 네. 한국어 공부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의 증가. 북한 이탈 주민과 기존 사회 구성원 간의 언어 사용의 차이로 인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치? 또 이제 지역 감정이 또 있기 때문에 저 연변 쪽이나 북한 사투리 쓰면은 좀 이렇게 좀 뭐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남북한의 언어.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 자, 이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이 성질. 그러니까 성격이 점점점 달라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의 교류가 거의 단절되면서 언어의 이질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타 있다, 오타, 그치? 남한 관대. 이런 거 찾아서 예전에는 이런 거 찾아가지고 엽서로 보내고 알려주면 문상 주고 했는데 요즘도 주나 모르겠네. 자, 남한 표준어 볼펜, 북한은 원주필, 남한의 반창고는 북한의 부침띠, 남한의 연예인은 북한의 예술인, 남한의 개그맨, 개그우먼을 북한의 희극배우. 우리도 희극배우라는 말을 지금도 써요. 쓰고 또는 뭐라고 써? 희극인 이렇게도 쓰지. 이건 지금 쓰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개그맨, 개그우먼 요런 거를 많이 쓰고 요즘은 또 개그맨, 개그우먼이란 말보다는 방송인이란 말을 또 많이 쓰는 것 같아. 롤러코스터, 관광열차. 자, 여기는 렬이라고 되어 있죠? 북한은 두음 법칙을 적용 안 합니다. 두음 법칙 적용 안 해서 열차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 축구 용어. 이거는 사실 좀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너무 그냥 외국 거를 받아들이는데 얘네들은 이런 걸 다 바꿔 순화시킵니다. 우리말로. 축구 용어 헤더. 자, 북한에서 머리박기, 프리킥, 벌차기, 옵사이드, 공격 어긴, 미드필더, 중간 방어수. 이건 조금 어감이 좀 다르다. 골키퍼는 문지기 이렇게 해놨네요. 예. 패스를 뭐라 하더라? 공연결이라 했나? 공연결?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꿔 쓰고 있어요. 놀이동산 유희장. 스타킹은 하루살이 양말. 예? 스타킹 하루만 신나? 모르겠네. 한 몇 번 신잖아, 그치? 스타킹 빨아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중호우, 무더기 비. 이렇게 해놨네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하는 표준어 규정을 제정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고, 북한은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문화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더 알아두기 오른쪽 한번 볼까? 결의말 큰 사전. 남북한의 언어 통일을 목적으로 남북한 국어학자들이 공동으로 만드는 최초의 국어 대사전임 남북의 어문 규범 전문가들이 자목 배열 순서, 두음 법칙, 사이시어 표기,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등 남과 북에서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문 규범을 통일하는 작업을 하고 통일된 어문 규범을 결의말 큰 사전의 뜻풀에 적용함.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사업이 지금 다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북한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다 지금 중단됐어요. 자, 다음. 통일시대를 대비한 동질성 회복 방안. 문학, 체육, 관광 등 남한과 북한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당연하죠. 교류를 활성화해야지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언어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안타깝게도 지금 다 끊어져 있습니다. 남북한이 통일된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이 열린 마음으로 북한의 언어를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좀 이게 아주 안 되고 있죠. 분열, 조장, 종북, 좌빨 이런 말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현실적으로 현재는 힘들다. 2007년 결의말 큰 사전 남북 공동 편찬 사업 해법 제정. 결의말을 남한과 북한 공동으로 체제 연구하고 결의말 큰 사전을 편찬함으로써 남과 북이 각각 사용하는 말과 글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타깝게도 이것도 좀 다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금강산 관광도 많이 갔거든. 예, 정부에서 돈 보태주고 그때 나도 갈걸. 예, 거의 1인당 15만원, 20만원, 많이 쓰면 30만원 요거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에서 대주는 거 있어요.
못 가봤네. 금강산. 자, 다양한 언어 공동체와 바람직한 국어 생활, 언어 공동체 형성, 지역에 따른 언어 공동체, 지형적, 행정적 이유로 각 지역별로 방언이 발전함에 따라 지역에 따른 언어 공동체 형성된다. 경기도 방언, 충청도 방언,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제주도 방언 등.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경기도 방언에 해당이 되고, 요게 이제 서울 말이 됐죠. 세대에 따른 언어 공동체, 세대별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경우가 많은 격식어와 존댓말을 주로 사용하는 세대, 신조어와 줄임말 등을 주로 사용하는 세대 등. 성별, 문화에 따른 언어 공동체, 성별과 문화에 따른 언어 사용 양상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문장의 유형, 억양이나 어휘 사용이 다르고 종교나 지역에 따른 문화적 차이가 그 문화에 맞는 언어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렇죠. 예,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위한 노력을 뭘 해야 되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개개인이 언어 사용 주체임을 인식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나이, 성별, 고향, 소득 등에 따라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지게 하는 언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질문 없으면 다음 내용. 자, 문제로 개념 확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지문만 좀 살펴봅니다. 내용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혐오 표현의 대상은 특정 속성을 이유로 차별받는 집단이다. 이를 혐오 표현의 대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대상 집단은 사회가 특정 속성 자체 또는 그 집단에 부여한 관념에 따라 구성된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혐오 표현의 대상 집단은 시대와 공간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즘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잖아. 종북 적발 뭐 이런 것들, 뭐 친일, 뭐 극우 이런 말들. 요즘 또 중국인들도 혐오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대상 집단, 즉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혐오 표현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특정 속성은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등 세계적으로 주로 문제되어 온 차별적 관념에 의해 부여된 구분이다. 따라서 대상 집단의 구분이나 속성의 정의를 규정하는 경우 기존의 차별적 관념이 내재되어 있거나 대상 집단을 넘어서서 그와 유사하게 인식이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의 대상 집단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으로 인해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사람이 된다. 얘는 안 지워지나? 얼로 가야지. 안 지워지네. 보통 이렇게 뿅 하면 없어졌는데 없네. 예. 또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의 경우에도 여성이나 남성에게 사회가 부여하고 있는 전형적인 성 역할이나 성별 표현을 이유로 한 차별은 신체의 성적 특징이 전형적이지 않거나 출생했을 때 성에 전형적으로 부여되는 성별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을 포함한다. 트럼프 아저씨가 이제 대통령 된 지가 21일 날 됐으니까 오늘로 이제 4일이 지났죠, 그치? 트럼프 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미국에는 남성과 여성만 존재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출생했을 때 성에 전형적으로 부여되는 성별 정체성을 유지하고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트럼프 아저씨는 대놓고 차별한다는 얘기지. 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조금은 요게 좀 민감해요. 성적인 차별에 대해서, 그쵸?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당연히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되겠지, 그치? 성별을 이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되겠지만, 성 역할에 대한 것은 선은 그어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소방관을 뽑을 때 여성보다는 남성 위주로 뽑죠, 그쵸? 왜냐하면 그 무거운 몇십 킬로, 뭐 40kg, 50kg 되는 장비를 차고 불을 끄고 구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활동을 여성들은 근력이 좀 딸린단 말이에요, 그치? 물론 여성 소방관들 있긴 있어요. 근데 똑같은 기준에서 이제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근데 드물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물을 인원을 뽑을 때 단순히 성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냐 여성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과연 그 능력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보고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때
논란이 많았던 게 이제 경찰 인력을 뽑을 때 과연 여성 경찰이 필요하냐? 이런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그치? 왜냐면 여성 경찰 선별할 때의 기준하고 남성 경찰을 선별할 때 기준이 다르거든.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뀔지. 우리도 미국처럼 하면 됩니다. 미국도 뭐 미국은 경찰 뽑을 때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은 훈련 받고 똑같은 기준에서 합격 불합격을 합니다. 그러면 뭐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들은 좀 사회적인 어떤 이렇게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단순하게 뭐 남자의 몇 퍼센트를 여성으로 채워라 이거는 좀 안 되죠. 오히려 그거는 역차별이라고 봅니다만. 자, 마지막 단락. 혐오 표현의 대상 집단에 부여된 속성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거나 인격적 훼손 없이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다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 경제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 등에서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집단을 멸시하고 사회에서 배제하는 식의 혐오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네, 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내용만 좀 따져보고요. 이 부분에서는 문제들은 여러분들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숙제 쭉 넘어가고, 자, 그 다음 남북한 언어의 차이라고 지문이 나와 있지?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한 언어의 차이만 볼까요? 세터민 언어 실태 조사 연구, 야, 거의 뭐 20년 전 자료다. 그죠? 2006년 자료니까. 이에 따르면, 서터민들은 남한 사람들이 인사 표현이나 사과 표현, 칭찬 표현 등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언어 문화적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세터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지낼 때 가장 당황스러웠던 경험으로 든 것이 의례적인 인사 표현이었다. 대부분의 세터민들이 남한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하는 언제 밥 한번 먹어요 라든가 제가 전화할게요 라고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실제로 오랫동안 연락을 기다렸고 그들의 연락이 없거나 연락이 오지 않아서 큰 실망을 했다는 경험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건 뭐 굳이 뭐 세터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렇죠. 외국 학생들한테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캘린더 꺼내가지고 약속 잡아. 언제요? 또 다음 주는 시간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 사회만의 어떤 그 말하는 다마 공동체적 특징이 되겠죠. 자, 거절할 때도 남한 사람들과 세터민들의 표현 방식이 달랐다. 세터민들은 상대가 기분 나빠하지 않게 배려하면서 거절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훨씬 높았다. 또한 사과의 표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달랐는데 북한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이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잘못을 한 경우 상대가 반드시 사과를 원하는 경우 한 경우가 많아서 남한 정착 초기에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감사 표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터민들은 남한 사람들이 감사 표현을 너무 자주 한다고 느꼈다고 했다. 북한에서는 동료들끼리 칭찬하는 일이 많지 않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더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칭찬한다고 했다. 그에 비해 남한은 사람들이 서로 칭찬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러한 표현도 잘한다고 했다. 뭐 이렇게 남북한의 어떤 그 문화, 다마 공동체적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또 넘어갈게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 쭉 넘어가면 다양한 언어 실천 양상 지역 방언이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파트는 그냥 우리가 본문 내용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역 방언의 차이는 한 언어 내에서 지역마다 다르게 사용되는 어휘, 발음, 억양, 문법 등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보다 원활한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지역 방언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방언 교육을 도입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의 방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방언 교육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나 지역문화센터에서 방언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내가 사는 지역과는 다른 지역 방언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로 인해 지역 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제주도 방언을 모르는 사람이 해당 지역을 방문했을 때 기초적인 제주도 방언의 어휘나 억양 등을 알고 있다면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문화교류를 통해 방언을 경험하는 것이다.
지역 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언과 서로 다른 방언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기회를 늘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통 행사나 지역 축제를 통해 다른 지역의 방언을 접하고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방언을 경험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방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과 지역 간의 소통을 증진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하죠. 셋째, 상호 존중과 열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방언은 단순한 언어적 차이를 넘어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그 지역의 방언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설령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만으로도 소통의 장벽을 허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열린 태도. 마지막으로 방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해와 배려가 필수적이다. 다른 지역 방언은 처음에는 누구에게나 다르게 들리고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방언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그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태도가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과의 교류를 촉진하고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글은 다른 지역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 방안 4가지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그 첫째 내용은 방언 교육을 도입, 둘째는 문화 교류, 셋째는 상호 존중과 열린 태도, 마지막으로는 상호 이해와 배려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다. 자, 또 넘어갈게요. 여기 여러분들의 문제 꼭 풀어 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읽고 푸는 내용이기 때문에 쭉쭉 넘어가고 있어요. 자, 다양한 언어 실천 양상, 공공언어. 한 외국인 교수로부터 한국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3가지의 의미가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한민족이 아닌 사람,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다. 자, 외국인 3가지 종류. 국적자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한민족이 아닌 경우, 그 다음에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 이렇게 3가지로 분화된다는 얘기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민족적 정체성, 즉 외모를 가지고 외국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외모가 일반적인 한국인과 다르면 금방 외국인이라고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이제 개방정책, 개방을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돼요. 1980년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 이때부터 개방정책을 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90년, 2000년, 2010년, 2020년 이제 한 3, 40년 지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직 좀 나이 드신 분들 이제 중장년층 된 사람들은 좀 생김새가 다르면 어디서 왔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자, 또한 그 외국인 교수가 관광 안내소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 그는 안내 책자가 구비된 곳에 내국인용과 for foreigner로 나뉜 것을 보고 잠시 고민을 했다고 한다. 자신은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를 집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싶었지만 내국인용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 의미가 당신은 외국인이니 이 안내 책자를 집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건 맞는 말이다. 그쵸? 관광지 가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 내국인, 포리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한국어, 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더 좋을 텐데 한국어를 못하는 내국인은 내국인이 아닌가? 또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for foreigner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안내 책자의 분류 기준이 왜 국적이 되어야 할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됐다. 물론 관광 안내소에서는 나름대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분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로 인해 사용자 중 누군가가 소외감을 느꼈다면 이는 사용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의 관점으로만 생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사용자의 배경은 예상보다 훨씬 다양할 수 있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내국인 중에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다른 언어의 안내 책자를 읽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한국어가 익숙하지만 다른 언어로 된 안내 책자를 읽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또 외국인 중에는 영어를 전혀 몰라서 for foreigner라고 쓴 안내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앞에서 언급한 외국인 교수처럼 한국어에 익숙해서 한국어로 된 안내 책자가 읽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더 살기 좋은, 그래서 더 살고 싶은 곳으로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 구성원들의 바람이라면 그 바람이 잘 이루어질수록 대한민국은 더 빠르게 다문화, 다인종을 포용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갈 것이다. 그 준비가 얼마나 잘 되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 표현을 점검해 보는 것이다. 일상 언어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언어 표현은 없는지, 공공 언어에서 정책을 만드는 관의 관점이 아니라 정책의 대상이 되는 민의 관점이 얼마나 다양하게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가는 일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거는 수필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글의 종류는 수필이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공공 언어 정책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신의 경험, 물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간접 경험입니다. 알고 지내는 교수가, 외국인 교수가 나한테 전해준 이야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자, 마찬가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기를 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보면은 118쪽에 나와 있지?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 탐구.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범위 들어간다. 1학기 중간 또는 기말 시험 범위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되겠다. 자, 문법 요소 먼저 볼게요. 높임 표현. 높이려는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지. 그치? 자, 미리 얘기한다. 자, 주체 높임은 누구 높이냐면 주어를 높이고요. 주어를 두 가지 방식으로 높인다. 어떻게 높이냐면 직접 높임, 주어 자체를 높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어와 관계되어 있는 걸 높이는 것은 간접 높임이라고 그래. 그래서 주체 높임에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다. 자, 그러면 직접 높임은 어떻게 높이느냐? 자, 선어말 어미 의시를 쓰거나 아니면 깨서를 쓰거나 또는 특수어휘를 쓴다. 이게 주어를 높이는 직접 높임 방법인 거고, 간접 높임은 하나밖에 없어. 선어말 어미 의시를 사용합니다. 높임 선어말 어미 의시만 써서 높이는 것을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 주어는 주체 높임은 주어 문장의 주체인 주어를 높이는 건데, 주어를 직접 높이는 경우와 주어와 관계되어 있는 것을 높이는 경우 간접 높임이 있다. 자, 주어를 직접 높일 때에는 선어말 어미 의시, 조사 깨서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간접적으로 높일 경우에는 높임 선어말 어미 의시만 사용한다. 자, 객체 높임을 누구 높이냐면 문장의 목적어랑 부사어를 높이는데, 목적어는 어떻게 높이느냐? 특수어휘만 높인다. 특수어휘로만 높이고요. 부사어는 깨와 특수어휘로 높인다. 상대 높임이 어려워. 상대 높임이 어렵고, 여러분들 이제 높임 표현 문제 중에서 난이도 높일 때 조금 어렵게 문제를 구성을 할 때 상대 높임으로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 자, 그렇다면 상대 높임에는 뭐가 있냐면은, 얘가 왜 어렵냐면 높이거나 또는 낮추는 표현이에요. 자, 주체 높임하고 객체 높임에는 높여야만 그 표현이 있는 거거든. 자, 그런데 상대 높임은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야.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아래 표를 보고, 주체 높임. 주체, 곧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표현. 선어말함의 의시, 주격조사 깨서 특수어휘, 계시다, 중시다 등에 의해 실현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는 지금 직접 높임밖에 안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셨다, 아버지께서는 방에 계신다, 이런 것들이 다 직접 높임이다. 만약에 간접 높임을 쓰면은 뭐 선생님 키가 크시다,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때 키는 선생님의 키이기 때문에 간접 높임에 해당이 되고, 요럴 때는 뭐 키께서 크시다 이런 말 안 쓰지, 그치? 높임 선어말 어미 의시만 사용하면 됩니다.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이 되겠고요. 부사격 조사 깨, 특수어휘 들이다, 이렇게 쓴다. 요건 좀 구분해줘야 돼. 부사를 높일 때는 부사격 조사 깨를 쓰고, 그리고 특수어휘로. 목적어를 높일 때는 무조건 특수어휘만 사용을 한다. 나는 책을 선생님께 드렸다. 이때 선생님께 부사어가 된다. 그래서 깨를 썼고 드리다라고 하는 특수어휘를 썼다. 자, 상대 높임. 이게 어렵다고 얘기를 했어. 이게 복잡해. 왜 복잡하느냐?
청자, 듣는 사람이죠. 곧 말을 듣는 상대에게 높임이나 낮춤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 높이거나 낮추는 거니까 그래서 복잡하다. 그래서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구분이 되고 격식체에 4개가 있습니다. 4등급. 비격식체에 2등급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외워야 돼. 시험 대비 만약에 시험 대비가 들어간다 하면은 이 상대 높임 표가 있어요. 표. 그거를 꼭 암기를 해야 된다. 자, 주체하고 객체는 쉬워요. 문장만 보면 거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대 높임 경우에는 이 어미에 따라서 주로 종결 어미로 이제 실현되기 때문에 그 어미들을 싹 다 외워야 돼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 표현. 자, 시제. 발화시라는 개념과 사건시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겠죠? 발화시는 발화, 화자가 말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항상 현재야. 발화시는 항상 현재로 보면 되고 사건시는 동작이나 어떤 상태가 있었던 시간이다. 그래서 과거 시제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건시가 발화시 앞에 있는 경우,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같은 경우, 미래는 사건시가 발화시 뒤에 있는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한다. 그 기준은 발화시가 항상 현재라는 점 이렇게 놓고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과거 시제는 어떻게 만드느냐? 주로 선어 말함이 at에 의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도 있고요. 니은, 던 요런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부사도 있다. 어제, 그제 요런 것들로 과거 시제를 만든다. 자, 현재 시제 동사의 경우 선어말 어미 는, 니은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형용사는 없어. 형용사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연결하지 않는다. 형용사는 현재형 자체가 기본형이다. 그쵸? 예쁘다. 너 예쁘네. 그래서 기본형 자체가 현재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관형사형 어미로 만들어낼 수 있죠. 관형사형 어미 는 먹는다, 먹는 중 간다. 이거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구나. 는으로 쓸 수가 있겠다. 가는 중. 자, 관형사형 어미는 동사에 연결시키고요. 형용사의 경우도 연결시킬 수는 있다. 자, 그 다음 역시 시간부사가 있죠. 지금 뭐 이런 것들. 자, 예문 지금 간다. 여기 니은 이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고 하늘이 푸르다. 형용사인 경우에는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연결하지 않는다. 나는 학생이다. 자, 체언 뒤에 서술격조사 이다 붙이면 바로 현재가 되죠. 자, 미래 시제 사건시가 발화시 이후인 시간 표현이고 주로 선어말 어미 get에 의해 실현되며 을 것도 있죠. 을 것. 곧 날이 밝겠다. get. 그는 곧 도착할 것이다. 을 것. 이렇게 미래 시제를 나타내고 마찬가지 관형사형 어미 있지요. 관형사형 어미 뭐가 있니? 을 먹을 것, 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시간부사 내일 등등등 이곳으로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시제는 어렵지 않은데 이상하게 많이 틀려요. 시제가 어렵지 않은데 왜 틀릴까? 이미 시제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어. 한국어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문장으로 표현될 때 헷갈려 하는 거야. 기본적인 거는 이미 우리가 쓰고 있고요. 니들이 이거 정리할 때는 용어로만 정리해주면 돼. 개념과 용어로 정리해주면 되는데 그 정리를 안 하니까 자꾸 까먹게 되는 겁니다. 자, 동작상은 뭐냐면 그러한 동작이 진행하고 있느냐 완료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야. 동작상이기 때문에 동사하고 관계 있는 표현이다. 그래서 동작이 진행되고 있을 때 고 있다를 쓰죠. 그치? 밥을 먹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자, 또 뭐가 있어? 아어가다. 빨래가 말라간다. 아어가다. 이것도 진행상이다. 진행상. 진행상의 보조 용언이 되는 거고 완료상은 이미 동작이 끝난 상태. 빵을 다 먹어버렸다. 꽃이 피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어 버리다와 아어 있다. 이 두 가지가 완료상에 해당이 된다. 뭐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있다. 이게 완료란 얘기야. 앉는 동작이 끝나있다는 얘기지. 자, 다음 피동편이 나와요. 피동은 뭐냐면 피는 당한다는 뜻이야. 당함.
동은 동작. 그래서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하는 표현을 피동이라고 하고, 피동을 만드는 표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이 있다. 파생적 피동은 파생이니까 파생어로 만들어주는 거지. 그치? 파생은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접사 연결해주면 되겠죠. 즉 파생적 피동 이라고 한다면은 접사, 이히리기 얘네들을 붙여서 피동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야. 또는 전미사 되다, 받다, 당하다 요것으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깎다, 연필이 깎이다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때 이가 뭐란 얘기니? 이게 피동 전미사에 해당이 된다. 공감대가 형성되다. 나 바보 됐어. 나 당선됐어. 반장 됐어. 이게 다 피동이야. 피동. 주어가 어떤 동작을 당하는 표현이다. 아어지다를 통사적 피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통사는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다. 아어지다는. 그래서 용언 어간에 아어지다를 결합해서 만들면 돼요. 자, 만들다 같은 경우는 이히리기가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파생적 피동으로 안 되는 애들은 통사적 피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다, 아어지다, 만들어지다. 거북선이 만들어지다. 여기서 주어는 거북선이죠? 거북선이 만든 게 아니잖아. 그치? 당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피동이라고 한다. 자, 오른쪽 박스 좀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별다른 거 없네. 예. 별다른 거 없구만. 자,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관형사절로 안길 때의 시제예요. 관형사절. 그래서 동사는 뭐뭐 은던. 내가 먹던 빵, 먹은 빵 하면은 과거가 되겠지. 형용사도 던 쓰면 되죠. 예쁘던 얼굴, 예쁘던 얼굴 하면은 과거 시제가 되는 거고. 는 자, 이거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거야. 먹는 빵 하면 현재가 되겠죠. 그쵸? 예쁜 얼굴 하면은 현재 시제가 되는 거고. 먹을 빵 미래가 되는 거죠. 예쁠 얼굴 역시 미래가 되겠다.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서도 시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용 표현이 있어. 인용 표현. 자, 사동도 있습니다. 피동 배울 때 분명히 학교에서 사동도 같이 때리거든. 요거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고, 자, 인용 표현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는데, 인용된 말이나 글을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묶고 그 뒤에 조사 라고를 붙여서 만드는 거. 이 조사 라고기 때문에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뒤에 바로 라고를 붙여야 돼. 라고가 조사이기 때문에. 그녀가 나에게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직접 인용을 쓸 때는 또 현장감, 생생함을 살리기 위해서 직접 인용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 간접 인용. 인용된 말이나 글을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하여 표현하며 인용된 말이나 글 뒤에 조사, 고를 붙인다. 자, 그래서 간접 인용에는 따옴표가 없어요. 그녀가 나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앞 위에 있는 그녀가 나에게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다를 간접 인용으로 만든 겁니다. 이때는 인용조사 고를 사용하고, 자, 다음 인용절 속의 대명사, 시간 표현, 서술어에 실현되는 높임 표현, 종교 표현 등이 원, 발화와 달라질 수 있음. 자, 그러면 학교에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요거 시험 문제 어떻게 내냐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인용을 주고 나서 이거를 간접 인용으로 바꿨을 때 뭐가 달라지느냐, 어떻게 달라지느냐, 그거를 시험 문제로 낸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해보자. 어휘의 표현 효과, 어종별 분류. 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정어 이렇게 요게 하나부터 붙었다. 그죠? 중학교 때까지는 외래어까지 배웠는데 혼정어라는 말이 있어요. 자, 고유어 이건 알고 있을 거야. 우리말의 본디부터 있던 말이나 그것에 기초하여 새로 만들어진 말로 감각적, 정서적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음. 특히나 색채어, 울긋불긋, 또 뭐 있지? 노루스름, 누르스름, 놀이끼리, 샛노랗다, 신노랗다 이런 말, 그죠? 이거 영어로 번역이 잘 안 되죠. 한자어, 한자의 기초에 만들어진 말로 우리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로 개념어로 쓰임, 고유어 하나에 여러 한자가 대응하는 현상이 흔하다.
예를 들어서 고치다는 우린 고유어인데 수리하다, 수선하다, 치료하다, 개정하다 이렇게 되겠죠. 뭐 텔레비전을 고치다, 신발을 고치다, 바지를 고치다, 또는 아픈 곳을 고치다, 또는 법을 고치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다 이렇게 분화가 된다. 자, 외래어.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 버스, 컴퓨터, 피아노, 혼종어, 서로 다른 언어에서 유래한 요소의 결합을 이룬 단어, 교통카드, 치즈떡볶이 이런 것들, 그쵸? 그러니까 뭐 외래어랑 우리말이랑 합체한 것 같아요. 이런 거 혼종어라고 되네. 기존에는 주요 개념어들을 한자어가 담당했는데 최근에는 그 자리를 외래어나 혼종어가 담당하는 경향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핸드폰 같은 경우 어떠니? 핸드폰은 영어가 아니죠. 이건 한국에서 만들어내는 영어지. 일종의 콩글리시. 핸드폰 하면은 이제 못 알아들어 얘들이. 근데 모르겠다. 요즘 또 한류가 많이 퍼졌기 때문에 알아듣는 애들도 있겠다. 원래 핸드폰이 영어로 뭡니까? 모바일폰 또는 셀룰러폰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치? 핸드폰이란 말은 우리하고 일본이 쓰는 것 같아. 일본이. 게타폰. 일본어였나? 예. 자, 기능적 분류, 기초 어휘. 모든 의사소통 분야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휘, 사고 도구어, 학문 분야에 두루 나타나면서 사고 논리 및 전개 과정을 담당하는 어휘, 개념, 관념, 언급하다, 주지하다, 실제적, 실증적.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가 안 된다, 문해력이 딸린다, 어휘력이 딸린다, 다 이쪽이에요. 사고 도구어, 이게 딸리는 거야. 전문어, 특정 전문 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휘, 뭐 의학 용어와 법 용어가 있죠. 어휘 선택, 화자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입장은 어휘 선택을 통해 드러날 수 있으며 어휘에 따라 표현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내가 설명할게. 중립적. 변명하지 마. 부정적. 그쵸? 설명은 중립적인 뜻이고 변명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떡을 나누다. 자, 고유어 일상에서 많이 쓰이죠.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다. 이거는 한자어지, 그치? 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개념 확인. 주체 높임은 주격조사께서와 선어말어미 의시, 받침이 있으면 의시, 없으면 시, 특수어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건 시가 발화시 이후, 미래 시제가 되겠죠? 사건 시가 발화시 이후, 미래 시제는 주로 선어말어미 개세에 의해 실현. 자,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고 하고, 학술적인 글은 추상적이고 정교한 개념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사고 도구에는 고유어보다 한자어가 많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높임 시간 표현 한번 보도록 해보자. 높임 표현은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국어의 높임 표현은 높임 대상에 따라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눌 수 있다.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은 선어말어미 의시, 조사께서 그리고 높임의 특수 어휘를 통해 표현된다. 아버지께서는 거실에 계시다가 나가셨다에서는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조사께서와 특수어휘 계시다, 선어말어미 시가 사용되었다. 자, 여기서는 직접 높임이 해당이 되겠다. 그쵸? 아버지를 직접 높였어. 자, 주체 높임에는 높임을 받는 대상과 관계 있는 인물이나 소유물 따위를 높임으로써 높임의 대상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간접 높임이 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간접 높임은 의시만 사용합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에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의시가 쓰였다. 일반적으로 말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나 그 말이 교장 선생님의 말이기 때문에 이를 말씀으로 높이고 다시 이 말씀을 서술하는 이세 의시를 붙인 것이다. 여기까지가 그냥 직접 높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객체 높임은 문장의 주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 즉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께나 특수어휘에 의해 표현된다. 나는 증조할머니를 처음 배웠다. 자, 이때는 증조할머니를, 자, 을을 붙으면은 100% 목적어죠. 목적어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어휘만 사용한다. 자, 그래서 뵙다를 썼지, 뵙다를. 여기에 쓰인 배다는 목적어 자리에 위치한 객차인 증조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선택된 표현.
또 나는 어머니께 꽃을 드렸다. 어머니께, 자, 이거는 부사지. 부사어를 높일 경우에는 깨와 드리다. 저 조사깨와 높임 선어말함이 아니라 특수어휘를 쓰면 되겠다. 자, 깨와 드리다는 부사어 자리에 위치한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네, 여기까지는 쉬워요, 높임이. 근데 어려운 게 바로 이 청자 높임이야. 청자 높임은 어미로 표현이 되는데 총 6가지 등급이 있다는 점. 자,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이래서 어려워. 그래서 지금 내가 쓰는 말에도 청자 높임이 다 들어가 있다. 자,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은 종결 어미에 의해서 표현된다. 상대에 대한 높임이나 낮춤의 의도는 격식체에서는 아주 높임, 하십시오체, 예사 높임, 하홍체, 예사 낮춤, 하계체, 아주 낮춤, 해라체의 4등급으로 비격식체에서는 두루 높임, 해요체, 두루 낮춤, 해체 등으로 표현된다. 격식체는 청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예의를 갖추는 공식적인 상황에서 비격식체는 청자와 가까우면 친밀감을 나타내는 사적 상황에서 주로 쓰인다.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해체를 쓰다가도 수업 중 토론을 할 때는 하십시오체를 쓰는 것처럼 같은 청자라도 상황에 따라 격식체를 쓰기도 비격식체를 쓰기도 한다. 요거는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요걸 표로 제시한 게 있으니까 그걸 나중에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기역, 니은,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역, 할머니께서는 항상 낮잠을 주무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뭐가 쓰였습니까? 깨서가 있고 주무시다 라고 하는 특수어휘가 있다.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 주무시다의 시는 높임 선어말함의 의시가 아니야. 주무시다 자체가 한 단어다. 한 단어. 자, 그러면 선제 1번. 깨서와 시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자, 니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께 여쭈어라. 자, 여기서는 부사어 선생님께와 여쭙다. 특수어휘를 쓰고 있네. 자, 니은은 깨와 여쭈다를 사용. 선생님 높이는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오빠가 편찮으신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시고 왔어. 자, 편찮은 사람이 누구니? 할아버지지, 그치?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지금 안긴 문장이야. 안긴 문장.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고, 편찮으시다. 특수어휘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으로 모시고 모시다 하나가 있고, 그 특수어휘 2개를 썼다. 디귿은 의시와 모시다를 사용하여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맞나? 그렇다면 의시가 쓴 것은 편찮다가 되겠죠. 그쵸? 이건 좀 보류할게요. 자, 4번. 기역과 니은은 격식체를 씁니다. 여쭈어라. 맞죠? 해라체. 디귿은 비격식체를 맞네. 이거를 구분을 해줘야 돼. 이게 격식체인지 비격식체인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표가 있어. 표를 외워야 됩니다. 자, 기역과 디귿은 청자를 높이고 있고 주무십니다. 모시고 갔어요. 맞고. 니은은 청자를 낮추고 있다. 맞네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니? 편찮다, 편찮으시다를 한 단어로 본 거야. 편찮으시다를. 자, 이런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 기역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역을 한번 찾아보자. 기역이 어딨나? 간접 높임. 주어의 간접 높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분께는 아들만 있으시다. 자, 아들을 있으시다 이렇게 썼어요. 그분께는 아들만 있으시다. 자, 니은 아버지께서 무릎을 다치시다. 자, 답은 2번이 되겠다. 그쵸? 2번은 직접 높임이 됐네. 다친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깨서와 다치다, 다치시를 썼어. 3번. 어머니께서는 피부가 고우시다. 자, 뭘 높였습니까? 어머니 피부를 높였습니다. 4번. 할아버지께서는 눈이 좋지 않으시다. 할아버지의 눈을 높였습니다. 5번. 선생님께서는 지금 수업이 없으시다. 수업을 높였어요. 그래서 나머지들은 간접 높임인데 2번만 직접 높임이다. 다음 문장에서 높임 표현이 잘못 쓰인 부분을 찾고 이를 바르게 고치시오. 같은 반 친구의 윤호야, 선생님께서 너 지금 교무실로 오시래. 자, 오시래라고 하면 안 되죠. 그쵸? 오라고 하셔. 오라셔.
오는 사람이 윤호인데 윤호를 높일 필요는 없잖아. 그지? 그리고 말한 사람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오라고 하셔. 줄여서 오라셔. 자, 보기에 기역,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제는 식목일 이어서 나무를 심었다. 자, 기역을 보니 서너 발음이 어시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쓰이고 있지요. 맞는 설명. 니은 오늘 보니 아침 햇살이 너무도 선명하다. 니은을 보니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선명하다. 예, 선어말 어미 없습니다. 나는 내일 친구와 영화를 보러 갈 것이다. 3번 을 것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군. 그렇고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뜬 무지개 좀 봐. 리을을 보니 관용사형 어미 니은이 동사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군. 뜨다, 뜬, 이게 되겠죠. 뜬의 니은. 얘가 관형사 어미가 되겠네. 맞고. 우리 집은 내가 9살이던 해 이사를 했다. 미음을 보니 관형사형 어미 더니 이다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데 쓰이고 있군. 이것도 맞네. 9살이던 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거꾸로 가보자. 확실하게 가기 위해서. 자, 미음을 보니 관형사형 어미 더니 맞고요. 이다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데 쓰이고 있군. 9살이던 해. 네, 맞고. 자, 리을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뜬 무지개 좀 봐.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동사의 현재 미안합니다.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다. 그죠? 뜬 무지개니까 이미 상황이 과거지. 뜨는이 아니지. 네, 답 4번. 이렇게 놓칠 때는 다시 거꾸로 올라가 주시면 되겠네요. 자, 문제 5번. 다음 문장에 밑줄 친 부분이 진행상인지 완료상인지 밝히고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소녀가 벤치에 앉아있다. 완료죠? 왜 완료상입니까? 앉는 동작은 끝났어. 지금은 앉아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지. 상태가 지속되는 거지. 동작은 끝났습니다. 진행상과 완료상은 동작상이야. 동작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래서 앉는 행위는 끝났다. 자, 다음 피동표현, 인용표현, 어휘의 표현 효과. 아이가 어머니에게 안겼다와 같이 주어가 다른 힘에 의해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표현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피동표현 뜻, 피해자, 동작, 주어가 동작을 당하는 표현, 이게 피동표현이다. 이와 반대로 능동표현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았다와 같이 주어가 동작이나 행위를 제 힘으로 한다. 쉽게 말해서 능동은 뭐라고? 주어가 하는 거. 피동은 뭐라고? 주어가 당하는 거. 자, 피동은 파생적 피동과 통사적 피동으로 나눌 수 있다. 파생적 피동은 우선 피동사가 서술어로 사용된다. 피동사는 능동사의 어간을 어근으로 하여 피동전미사 이히리기가 붙어 만들어진다. 꼬이다, 잡히다, 팔리다, 뜯기다 등이 그 예다. 또한 되다, 받다, 당하다와 같은 전미사가 붙어서 사용되다, 존경받다, 거절당하다와 같이 피동사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파생적 피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파생적 피동이니까 접사가 붙어야 되겠네. 주로 뒤에 붙으니까 피동 접사라고 생각하면 돼. 피동 전미사라고. 자, 다음은 통사적 피동은 능동사 어간에 아어지다가 붙어 서술어로 사용된다. 자, 통사라는 말은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어지다는 문장을 단어와 단어 사이를 연결해주는 방식이죠. 자, 우리에게 한 시간이 주어졌다 해서 주어졌다는 주에 어지다가 결합한 것이다. 아어지다는 보조적 연결함이 아어와 보조 영혼인 지다로 이루어진 구조이기에 아어지다가 붙어 만들어진 피동을 통사적 피동이라고 한다. 문장을 만드는 방식. 자, 그다음 A 부분. 화자는 동일한 사태에 대해 능동적으로도 피동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능동, 피동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물을 엎질렀다와 비교할 때 물이 엎질러졌다에는 행위자가 숨겨져 있어. 그래요. 그래서 피동으로 쓸 때에는 그 주어, 그런 동작을 한 사람을 숨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의 원인이 다소 모호해진다. 그 사태를 야기한 주체보다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태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능동 대신 피동 표현을 사용했다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까? 쨍그랑 소리가 나니까 엄마가 물어봐요. 무슨 일이니? 창문이 깨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제가 창문을 깼어요 라고 말하는 거랑 의미가 다르지, 그치? 제가 창문 깼어요 라고 하면 혼날 거야. 근데 창문이 깨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너 괜찮니? 이렇게 또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피동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어의 어떤 그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쓰기도 한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예. 기역은 파생적 피동, 니은은 통사적 피동. 적어놔야 되겠다. 기역은 파생적, 니은은 통사적. 기역, 열어놓은 문이 바람이 세게 닫혔다. 여기 나와있네. 닫다, 닫히다. 자, 과거시 선한 바람이 다. 그래서 닫혔다. 이렇게 써놨고. 그 도해가는 진흙을 물에 잘 이겼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틀렸네요. 틀린 이유가 뭘까? 기본 형태가 이기다야, 이기다. 이기다에 과거형이 왔고, 어머럼이 다가온 겁니다. 여기는, 그 뭐예요? 파생적 피동 기가 쓴 것이 아니라 단어 자체가 이기다예요. 물에 이기다. 좀 이렇게 질퍽질퍽하게 만드는 거죠. 비바람에 출근한 남편이 몹시 걱정된다, 되다라고 하는 전미사 붙어 있고, 니은 파생적 피동, 통사적 피동이 되겠네. 니은은 우리는 뉴스 내용이 잘 믿어지지 않는다. 아어지다 있고요. 그는 이루어지다 나와 있죠. 그쵸? 그래서 4번과 5번 통사적 피동 맞습니다. 2번이 틀렸다. 이런 거 조심하고 보통 학교에서 내신 문제 낼 때 이렇게도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거야. 마치 파생적 피동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동사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능동사인데. 자, 문제 2번. A를 참고할 때 다음 신문기사의 밑줄 친 부분에 피동 표현이 사용된 의도가 무엇일지 서술하시오. 최근 전국 시군구에서 위장 재활용이 생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할 지역에서 나온 생활 폐기물을 소각 매립하지 않고 재활용 업체로 보내기만 하면 전량 재활용된 것처럼 실적으로 잡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자, 재활용되다, 재활용된 것처럼. 재활용되다 이렇게 쓴 이유가 뭘까요? 행위자를 감추는 효과가 있다. 그치? 즉 주체를 감추는 효과를 드러내려고 또는 결과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신문이니까 뭐 주체를 감추려고 했겠어요? 결과값을 강조하려고 했겠지, 그지? 예, 그렇게 쓰면 되겠죠? 결과를 강조하려고. 자, 다음 문제. 보기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간접인용, 직접인용. 자, 직접인용을 간접인용으로 바꿀 때나 간접인용을 직접인용으로 바꿀 때는 인용조례 어미, 인용조사, 시간표현, 지시표현, 높임표현 등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언니가 어제 나에게 내일 뭐해? 라고 물었다. 언니가 어제 나에게. 자,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오늘이 들어가야 되는 거. 오늘. 이렇게 바뀌어. 간접인용을 직접인용을 간접인용으로 말할 때 바뀝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주자면 간접인용은 항상 발화자 기준이야. 발화자 기준. 발화자가 지금 어제 나에게 라고 했으니까 지금 시간은 오늘이란 얘기죠. 지금 시제는. 자, 아들이 나에게 제가 엄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고 말했다. 아들이 나에게. 자, 여기는 쟤를 뭐라고 바꿔야 됩니까? 자기가 되겠지. 그치? 자기가 엄마는 나에게로 바뀌고 나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오늘, 그 다음에 니은은 자기, 디귿은 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요런 문제 잘 나옵니다.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 인칭, 그리고 대명사, 그 다음에 지시어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챙겨야 되겠다. 자, 문제 4번. 보기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누리소통만 서비스가 과소비를 모모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권장, 조장, 장려라고 되어 있네. 그치? 자, 부정적인 말을 택해야 돼. 부정적인 말. 그렇다면은 권장과 장려는 긍정적인 말이고 조장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표현이네. 그죠? SNS가 과소비를 조장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에 외국어를 외면할 수는 없지만 외국어를 모모하는 것은 자제해야 된 남용과 활용. 당연히 남용이 되겠죠. 남용은 뭐니? 막 쓰는 거죠? 신경 쓰지 않고. 답은 3번이 되겠다. 조장과 남용. 그래서 상황에 적절한 말을 쓰자.
전에 교육과정 이게 없었어. 언어 선택이나 단어 선택이 없었는데 이번 2002 교육과정에는 생긴 겁니다. 왜 그럴까? 자꾸 독해력과 문해력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단어 뜻을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우스갯거리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그쵸?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뭐가 있었어? 사서. 그치? 도서관 사서에게 반납하세요라고 하니까 젊은 엄마들이 책을 사가지고 반납을 했대. 뭐 이런 웃기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어린이집에서 비 올 때 이리 오세요. 우천시 이쪽으로 오세요 하니까 우천시가 어디냐고 또 전화를 하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2002 교육과정에서는 요걸 집어넣은 것 같아요. 어휘나 단어 공부하라고. 자, 문법 요소와 어휘의 표현 효과 보도록 해보자. 시제는 사태가 일어난 시간과 화자가 말하는 시간의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할 수 있다. 사건시를 바라시와 비교하여 바라시보다 사건시가 이전에 존재한다면 과거, 이후에 존재한다면 미래, 두 시간이 일치한다면 현재를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시와 바라시와 관계는 주로 용언의 활용에서 선엄한 어미를 통해 드러난다. 자, 선엄한 어미라고 던져놨죠? 나는 지금 빵을 먹는다는, 나는 아침에 빵을 먹었다, 빵을 먹겠다, 겟. 얘네들이 다 뭐니? 시제를 나타내는 선엄한 어미지. 자, 기억은 선엄한 어미 는을 사용하여 사건시와 바라시가 일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 사건시와 바라시가 일치하면 현재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또한 니은은 엇을 사용하여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선행함을, 디귿은 get을 사용하여 사건시가 바라시 이후임을 나타냈다. 니은 느는 현재 시제를, 엇은 과거 시제를, get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선엄한 어미다. 빵이 맛있다, 내 동생은 초등학생이다와 같이 형용사와 이다의 경우에는 아무런 시제 선엄한 어미를 쓰지 않고 기본형으로 현재를 표현한다. 이 외에도 더를 씀으로써 과거 어느 때의 일이나 경험에 대한 회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거야. 동생이 빵을 먹었다 이 표현하고 동생이 빵을 먹더라 표현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쵸? 먹었다는 단순 과거고 먹더라 하면은 그 내가 봤단 얘기야. 경험이 들어가.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더를 쓰면. 자,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나 현재에는 그렇지 않음을 표현하기 위해 자, 이거 보통 뭐라고 배워요? 이거를 대과거라고 배우지. 영어 표현에서는. 그쵸? 과거 완료 표현 또 미래 시제는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가 합쳐진 을 것에 의해 실현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의 외에도 어제, 지금, 내일 등과 같은 부사어를 사용하여 시간 표현을 하기도 한다. 자,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 요소 중 일부는 사건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넌 이제 아버지께 혼났다의 서술어에는 at이 사용되었지만 이 문장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전하고 있다. 화자는 at을 사용함으로써 너가 아버지께 혼날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자, 그래서 확신 드러낼 때 at 쓸 수 있겠죠. 올해 농사는 다 지었다 라고 말하면 농사 잘 안 될 것 같다는 확신. 자, 선어말함이 get은 추측이나 의지와 같은 화자 태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 지금 떠나면 새벽에 도착하겠다는 추측이죠. 도착 시점에 대한 추측을, 나는 가수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자, 문제 1번. 기억,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미음이 어딨나. 관형사형 어미와 의존명사가 합쳐진 을것. 을것은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나중 시제 맞죠?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나중이 미래다. 자, 리을에 따라 시제를 구분할 때 동생이 축가를 불렀다는 과거시에 해당한다. 자, 리을은 뭐예요? 리을 어딨니? 사건시와 바라시의 관계. 그러면 사건시가 바라시보다 앞에 있는 거죠. 그치? 예. 동생의 축가를 불렀다는 과거시에 해당하고. 자, 그러면 디귿에 해당하는 예로 누나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를 들 수 있다. 디귿 현재 맞네요. 누나는 지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다. 맞고. 니은에 해당하는 예로 아까 오빠가 버스를 잘 탔겠지? 들 수 있다. 니은 미래 아니죠. 얘는 미래를 표현하는 것이야. 이때 get은 미래가 아니라 추측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2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기억, 미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저녁놀이 불구나. 1번 기억은 선어말 어미 없이 현재 시를 나타내고 있지요. 이때 구나는 감탄형 어미다. 감탄형 종결 어미가 되겠다. 지난 여름은 정말 덥더라. 자, 니은은 선어말 어미 더를 사용하여 과거 경험을 회상한다. 맞고요. 뷔페 왔으니 오늘 다이어트는 다 하였네. 디귿은 선어말 어미 엿을 사용하여 과거에 일어난 일을 나타낸다. 아니죠. 과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을 확신하고 있을 때 엿을 쓸 수가 있다. 문제 3번. 기억, 니은, 디귿에서 높임 대상을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5회는 약속이 있습니다. 씁니다. 자, 이거는 아주 높임이에요. 청자 높임이다. 청자 높임. 객체 아니고 주체 아니고 주체 아니고 청자 맞고 청자 맞고. 니은 아까 할머니께서 너한테 전화하셨어. 자, 전화한 사람이 누구야? 할머니죠? 주어네 주어. 이 행동을 한 사람께서 시 썼어요. 깨서와 시.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 예. 디귿 확인. 네가 이 도시락을 아버지께 전화 드릴래? 자, 부사 높이고 있습니다. 깨와 드리다로. 객체 맞죠? 답은 5번. 자, 보기의 기억과 니은이 모두 나타난 문장. 주체 높임하고, 자, 높임 표현은 크게 주어의 지시대상을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의 지시대상을 높이는 객체 높임,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상대 높임으로 나뉜다. 이는 조사, 어미 등의 형식 형태소로 표현되는. 자, 여기 어미라고 돼 있죠, 그치? 그럼 여기는 뭐가요? 높임 선어말 하면 의시 있는 걸 찾으면 되겠네. 1번 당신의 작은 배려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청자 높임이 되겠고, 언니는 어머니를 모시고, 자, 이거는 객체 높임이 되겠죠. 어버이날에는 부모님께 드리다. 역시 객체 높임. 여기가 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식당이야. 자, 주체놈 있고 여기 시 있죠. 요즘 시골에 계시는 할아버지 생각이 많이 난다. 여기는 의시가 없네. 자, 따라 답은 4번.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문제 5번. 기억에로 적절한 것은 국어에는 어떤 대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기 위한 겸양 표현도 존재한다. 겸양 표현은 선어말 어미에 의해 실현되기도 하지만 특수한 어휘에 의해 나타나기도 한다. 특수한 어휘, 겸양 표현입니다. 겸양 표현. 아주머니께서는 댁에 계시나요? 자, 한번 볼까요? 댁, 특수어휘, 계시나요? 특수어휘죠? 깨서 조사입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나는 일찍 귀가했다. 어머님 말씀. 특수어휘네. 그 다음에 선생님 그 일은 저에게 맡겨주세요. 아무것도 없고 시 있고요. 시. 할아버님의 저녁 진지를 차리는 것은 내 몫이야. 진지 특수어휘고요. 대중교통에서는 연세가 드신 분들께 자리를 양보하자. 연세 특수어휘가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갈 거는 뭐니? 겸양 표현이에요. 겸양 표현. 그치? 자,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인다. 그럼 여기서 겸양 표현이 어디 있을까? 겸양 표현. 몇 번 있어요? 겸양 표현. 저희. 그쵸? 여기 있다. 여기. 답은 3번이 되겠다. 그치? 이렇게 찾아줘야 됩니다. 예. 자, 다음. 동작상이란 무엇일까? 지금 뭐해에 대한 화자의 답은 텔레비전 봐와 같이 표현될 수도 있고 텔레비전 보고 있어와 같이 표현될 수도 있다. 이때 텔레비전 보고 있어처럼 사건이나 사태 안에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드러내는 표현을 동작상이라고 한다. 동작상은 아, 고 등의 어미에 있다, 오다, 가다, 버리다 등 보조용언이 이어져 실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제, 선어말 어미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국어의 동작상에는 진행상과 완료상이 대표적이다. 진행상은 어떤 사건이 특정 시점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완료상은 어떤 사건이 끝났거나 끝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동생이 우유를 마시고 있다의 고 있다는 진행상, 동생이 우유를 다 마셔버렸다의 버리다는 완료상의 표현이다. 의존 명사 중을 쓴 뭐뭐는 중이다. 이것도 고 있다와 같이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고 있다는 진행상과 완료상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나기도 한다. 이게 언제 그러냐면 착용동사.
착용동사랑 같이 쓸 때 고있다를 예를 들어서 넥타이를 메고 있다 이거야. 네 오빠가 누구니?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지금 현재 넥타이를 매는 동작을 한 것인지 넥타이를 맨 상태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고있다의 중의적 표현이야. 중의적 표현. 자, 주원이가 유니폼을 입고 있다. 방금 얘기했죠? 착용동사 뒤에 고있다를 쓰면은 이가 동작상, 즉 진행상인지 아니면 완료상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 자, 얘는 문맥에 따라 유니폼을 입는 동작을 진행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고 유니폼을 입는 동작이 완료된 후 그 결과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동작상은 행위 특성 그 자체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용언의 어휘 자체에 담긴 의미가 동작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주원이는 엄마를 닮고 있다가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닮다라는 용언의 특성 때문이다. 닮다는 상태성을 지니기 때문에 진행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보니 얘는 형용사기 때문에 동작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동작상은 동사 표현이야. 동사 표현. 자, 위에서 예를 들었던 입다처럼 신체의 무엇인가를 접촉하게 되는 행위 중 어느 정도의 시간의 폭을 요구하는 동사에 고있다가 쓰이면 상황에 따라 진행상이나 완료상 둘 다 해석될 수 있다.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작상은 주로 보조용언 구성을 통해 실현된다. 문제를 거의 다 풀어간다에는 진행상이 나타나 있다. 아어가다죠. 여기 풀다 아어가다. 학생들이 3, 4, 5 의자에 앉아있다는 완료상 있다. 상태상을 지니는 닮다는 고있다와 결합하면 진행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안되죠? 예. 형용사는 고있다와 연결하면 어색하게 된다. 입다는 고있다와 결합하면 진행상과 완료상의 중의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7번 고난도.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 기억 미음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감이 잘 익어 있다. 있다. 있다가 쓰여 있다라는 작용이 끝난 후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맞고요. 아기가 팔을 휘젓고 있다. 고 있다가 쓰여 휘젓다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 맞고요. 벌써 새벽이 점점 밝아온다. 오다. 오다가 니은과 결합하여 새벽에 밝는 사건이 현재 완료됨. 아니죠. 진행 중이야. 진행 중. 답 3번 틀렸고 나머지 확인. 나는 그때 일기를 쓰는 중이었다. 는 중이다가 엇과 결합하여 일기를 쓰는 사건이 과거에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맞고요. 꿈을 대다가 형이 빵을 다 먹어버리겠다. 버리다가 get과 결합하여 빵을 먹는 사건이 미래에 완료될 예정임을 나타낸다. 맞죠? 아닌 건 3번. 자, 8번 문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사건 시가 바로 시보다 앞선 시를 사용할 것. 자, 사건 시가 바로 시보다 앞섰다. 과거네. 완료상으로 나타날 것. 일이 잘 되어간다. 안되고 피어있다. 안되고 입고 있다. 안되고 졸고 있었다. 자, 졸고 있었다는 과거 진행이죠. 청소를 다 해버렸다. 예, 과거면서 완료상. 자, 보기 1에 A, B, C에 들어갈 예를 보기 2에서 찾아 바르게 짝진 것은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가? 아니요. 에이. 자, 이거는 뭐니? 능동문만 있어요. 피동이 안 되는 애들이야. 그럼 바꿔보면 돼. 그녀는 이불을 머리에 덮었다. 머리가 덮였다. 돼야 안 돼? 되죠? 머리가 덮이다. 됩니다. 나는 선생님과 칭찬을 들었다. 이거를 피동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 칭찬이 들리다. 되니? 칭찬이 들리다. 타자가 포수에게 공을 던졌다. 자, 공 던졌다. 공이 되어 얘는 공이 던져졌다? 던져졌다가 되나? 던져졌다? 던지다, 던졌다. 이거 안 되잖아, 이건. 그쵸? 얘는 안 돼. 얘가 안 되네. 그럼 A에 들어갈 것은 디귿. 그 다음에 B는 피동문을 바꿀 수 있고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가? 예, 먼저 C를 볼까요?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 피동사니까 파생적 피동이란 얘기죠. 파생적 피동. 이희리기 이게 연결되어야 돼. 그러면 기억은 덮다, 머리가 덮이다. 그쵸?
안 되나? 아, 주어가 그녀군요. 그녀. 그치? 그럼 그녀가 당하는 표현을 만들면 되겠다. 그쵸? 그녀가 덮이다? 돼, 안 돼? 그녀가 이불에 덮이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모르겠다. 니은은 어때요? 니은은 나는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 내가 칭찬이 이게 안 되는구나. 쏘리. 다시 정리 좀 할게요. 이게 능동문을 보다 보면은 피동으로 못 만드는 능동이 있거든? 자, 니은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 자, 만약에 이게 피동으로 바꾸려면은 들었다는 들리다가 돼야 돼. 뭐가 들린 거야? 아, 이것부터 설명해야 되겠다. 니들 이거를 좀 헷갈려 하는구나. 안 좋아지나, 얘는? 자, 피동하고 능동하고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피동하고 능동 바꾸기. 이렇게 바꾸면 돼. 먼저, 예를 들어서, 토끼가 사자에게, 사자가로 해야지, 사자가. 잘 안 지워지네. 능동으로 쓰면 사자가 토끼를 잡았다. 이게 되겠죠? 이거 피동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래서 토끼가 당하는 표현을 만들면 돼요. 토끼가 사자에게 잡혔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한번 다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녀는 이불을 머리에 덮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얘는 능동입니다. 그럼 이거를 피동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동으로 만들려면 이불이 그녀의 머리에 덮였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쵸? 얘는 만들어지는 거지. 이불이 그녀의 머리에 덮였다. 덮이다? 말 쓰나? 자, 니은은 어때요? 나는 선생님께 칭찬을 들었다. 칭찬이 나에게 들렸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치? 얘는 바꿀 수 있네. 칭찬이 나에게 들렸다. 자, 타자가 포수에게 공을 던졌다. 그러면 공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나? 공이 자, 던지다. 기본 형태 던지다입니다.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안 되지, 얘는. 그치? 확실히 디귿이 못 만들어. 피동으로 안 돼. 그럼 보자. 피동사에 의한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가? 확실히 바꿀 수 있는 것은 칭찬이 들리다. 그죠? 니은이 되겠지, 니은이. C가 니은이었나? 예. 이불이 그녀의 머리에 덮였다? 이거 좀 어색하죠? 그죠? 따라 답은 5번으로 가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만들면 될까? 아워지다, 덮여졌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치? 자, 요거 생각하면 돼요. 능동을 피동으로, 피동을 능동으로 바꿀 때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가? 그거를 파악하면 되겠다. 다음 문제. A에 들어갈 말. 칠판에 쓰여진 글씨에서 쓰여제는 쓰다, 어간을 어근으로 하여 피동전미사 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피동사 쓰이다에 다시 어지다가 결합된 것으로 이를 이중피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중피동 표현이 쓰인 사례를 더 찾아볼까요? 적절하지 않는 거 찾기. 자, 찢겨졌다. 기본 형태 찢다, 찢기다, 아어지다. 그치? 저기 두 개가 들어가서 지금 믿겨지니, 믿다, 믿기다. 역시 아어지다가 있네. 보여지는, 보다, 보이다, 아어지다 있고요. 가려지다. 자, 기본 형태가 가리다야, 가리다. 가리다에 어지다가 왔어. 4번이 아니죠? 4번은 맞게 쓴 거야. 담겨져는 기본 형태가 담다,
어디다가 온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이중피동으로 썼고 4번은 이중피동이 아니라 원래대로 썼다. 통사적 피동으로 쓴 거다. 자, 보기 기역 미음이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간접 인용절은 말한 그대로를 따라오지 않고 화자 관점에 따라 변형해서 따온 것이다. 간접 인용절에서는 종결어미가 평서문의 경우 다고, 의문문은 동사 소설의 경우 느냐고, 형용사 소설의 경우 으냐고, 명령문은 으라고, 청유문은 자고로 표현된다. 또 간접 인용절은 화자의 현재 관점에서 기술되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나 시간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는 수박이 비싸네 라고 말했다. 간접 인용. 그는 수박이 비싸다고 말했다.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밖에 더워 라고 물었다. 남편이 아내에게 밖에 덥냐고 물었다. 되고,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밥 먹어라 라고 하셨다.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밥 먹으라고 하셨다. 되고, 어제 친구가 나에게 내일 만나자라고 했다. 어제 친구가 나에게 오늘 만나자고 전화했다. 되고, 자식들이 나에게 저희가 먼저 가 있을게요 라고 했다. 자식들이 나에게 우리 하면 안 되죠. 자기들이, 그치? 또는 지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지? 5번 틀렸네. 자, 4번. 보기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말에는 한 개의 고유어에 둘 이상의 한자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폭넓게 대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고유어 생각과 한자어 사고, 사색, 구상, 숙고, 추론 등은 사용 맥락에 따라 달리 선택된다. 그 프로젝트는 모모 단계일 뿐 사색 단계 아니고요. 구상 단계 맞고요. 추론 단계 아니죠. 여러 날의 모모 끝에 최선의 해결책을 얻었다. 숙고 끝에 맞죠? 숙고는 뭐니? 오랜 시간 생각하다 라는 뜻이지. 극단적인 사고는 배격해야 된다. 그렇죠? 갑자기 뭐 계엄 때리고 뭐 이런 거. 자, 질문 없습니까? 자, 대단원 평가 문법은 숙제.